인공지능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 바로 1950년 앨런 튜링이 던진 바로 그 질문, 그리고 그의 엄청난 논문입니다. 자,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쓴 논문의 첫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이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튜링은 이 엄청난 질문을 던져놓고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이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뭔지, 기계가 뭔지 이런 단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이건 뭐 답이 없는 논쟁만 계속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튜링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말싸움은 그만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일단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문자 한 명, 그리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있죠. 신문자는 채팅 같은 걸로만 질문해서 누가 여자인지 맞춰야 해요. 목소리나 외모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반전이 들어갑니다. 바로 남자 한 명을 기계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기계의 목표는 단 하나, 신문자를 완벽하게 속여서 자기가 사람인 척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튜링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보세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막연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기계가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일 수 있는가? 라는 측정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문제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AI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물론 튜링도 알았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 분명히 온갖 비판이 쏟아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한 발 앞서 나갑니다. 마치 체스 선수처럼 상대방이 둘 만한 수를 미리 읽고 예상되는 반론 9가지를 자기 논문에다 미리 써놓고 하나씩 전부 다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가장 대표적인 반론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 기계가 계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겠지.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못할 걸 하면서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목록을 쫙 늘어놓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는 절대 친절할 수 없을 거래요. 아니면 하하 유머 감각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했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은 말할 것도 없었죠. 심지어는 딸기랑 크림을 맛있게 먹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즐거움조차 기계는 절대 못 느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튜링의 반박은 정말 예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주장들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보잘것없는 기계들만 보고 성급하게 내린 결론일 뿐이다. 라고요. 특히 당시 기계들의 저장 용량이 터무니없이 작았다는 점을 지적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본 적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물급의 반론도 있었어요. 바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선구자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남긴 말이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계는 우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 한마디로 독창성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무시하기 힘든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튜링은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아니, 기계는 나를 아주 자주 놀라게 하는데요.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그래머가 모든 걸 다 설계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부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 그게 바로 창의성의 씨앗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끝판왕격인 반론이 나옵니다. 바로 의식에 대한 문제예요. 좋아요. 기계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진짜로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연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당시 제퍼슨 교수가 했던 말이 이 논쟁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기계가 슬픔을 느껴서 시를 쓰고
기쁨을 느껴서 협주곡을 작곡하기 전까지는 기계가 뇌와 같다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감정과 생각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튜링의 반격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는 질문을 그대로 되돌려줘요. 아, 기계가 진짜로 의식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럼 당신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이 정말로 의식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하죠? 라고요.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생각하는 존재는 오직 나 하나뿐이라는 유아론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튜링은 선택지를 2개만 남겨두는 겁니다. 내 테스트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당신은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던가. 정말 대단한 논리적 함정이죠. 자, 이렇게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튜링은 이제 공격수로 변신합니다. 단순히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 넘어서 그렇다면 그런 기계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대담한 예측을 하나 던집니다.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2000년이 되면 5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에 평범한 신문자가 기계를 제대로 맞출 확률이 70%를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10번 중에 3번은 기계한테 속아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1950년에 50년 뒤를 내다본 건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그런 기계를 만드냐고요? 튜링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또 한 번 시대를 앞서갑니다. 그는 다자란 어른의 뇌를 통째로 복사해서 만들려고 하자 말자고 해요.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요. 대신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뇌 같은 걸 만들자는 겁니다. 처음엔 텅 비어 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요. 그리고 나서 진짜 아이를 가르치듯이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이 아이 기계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잘하면 칭찬, 즉 보상을 주고 잘못하면 처벌을 주면서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래머는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하는 신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 되겠죠. 정해진 답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지능이 스스로 싹트고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튜링이 생각한 진짜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튜링의 비전은 7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 거대한 AI 모델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튜링이 말한 교육과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튜링이 그렸던 아이 기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